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7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코스피는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장 막판까지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한국 증시가 상하이 종합지수와 커플링이 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최근 상하이 종합지수와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디커플링이 발생이 되었지만 옵션 만기일이 끝나자마자 다시 커플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한국의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52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3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 다우지수는 이렇게 1% 가까이 상승이 나왔지만 장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하락 전환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날에 급등이 나왔던 나스닥 종합지수는 이렇게 다시 마이너스 2% 이상 하락이 나오면서 어제도 이렇게 장 초반에는 상승이 나오다가 장 막판으로 넘어가면서 하락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우와 나스닥이 장 초반에는 상승이 나오다가 하락 전환된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미국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에 있었습니다. 어제는 JP모건과 시티은행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JP모건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침공으로 인해서 니켈의 선물 지수가 폭등이 나왔는데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이 영상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니켈 가격의 선물이 이렇게 500% 넘게 상승이 나왔을 때 중국 칭상그룹의 공매도 주관사였기 때문에 JP모건의 1분기 실적은 안 좋을 수밖에 없었죠. 반면에 이번 니켈 가격 폭등 사건과 관계가 없었던 황금양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1분기 주당 순이익이 10.76달러를 기록을 했고 영업수익 역시 129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어닝 쇼크가 나온 JP모건 체이스는 어제 이렇게 마이너스 0.9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아서 장 초반에 플러스 3.44%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결국 지수가 밀리면서 마이너스 0.1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나마 금융주 중에서는 시티그룹이 실적도 좋았고 다음 분기도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는 레포트가 나오면서 시티그룹은 어제 플러스 1.5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한국은 금리 인상을 발표했고 그 덕분에 아침부터 개인 투자자분들은 금융주를 많이 매수했다. 만약 미국의 금융주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미국 금융주가 상승이 나오면은 어제 금융주에 물리신 분들은 시초가에 갭이 뜨면은 무조건 탈출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골드만삭스와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극과 극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적이 좋은 주식은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과연 한국의 은행주들은 골드만삭스라던가 JP모건을 따라서 내렸을까요? 아니면 시티은행의 주가를 따라서 상승이 나왔을까요? 네, 한국의 금융주들은 미국의 시티뱅크의 주가를 따라가기보다는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처럼 주가가 급락이 나온 주식에 주가를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자, 최근에는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하락이 나와도 한국의 은행주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되는 상승이 나왔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미국의 금융주가 무너지면서 한국의 은행주들도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이렇게 마이너스 1.1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KB금융 역시 오늘은 이렇게 마이너스 0.67%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단 한 종목도 상승이 나온 종목이 없었습니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오프라인 은행들의 주식들이 하락이 나올 때도 이렇게 견조한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은 이렇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안 좋은 걸 상상하면은 다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금리 인상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0.5% 금리 인상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미국의 금리 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될 경우에는 은행주가 잠깐 움직일 수 있는데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이 2주 전부터 매집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심이 쏠려서 상승이 나온다라면은 다음날 혹은 장중에 외국인과 기관은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갈 수 있으니까 은행주와 금융주는 꼭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페이크가 난무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말 신중을 기하면서 매도를 하셔야 되고 시장에 함부로 뛰어들면 안 되는데 오늘은 금요일장인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이렇게 양매수하면서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나쁜 포지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매수하는 타이밍과 타점은 정말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장 초반부터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3천억을 샀고 12시도 안 됐는데 벌써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피를 6천억을 매수했어. 이건 여러분 제가 4월달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4월 증시 스케줄에서 어떤 게 있었죠? 바로 4월 15일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일과 금통위가 있어서 요날은 정말 주의를 해야 되지만 4월 15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하고 유럽 증시가 부활절로 인해서 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가 베팅을 노려보는 건 나쁘지 않다. 언제? Today is now. 만약 우리나라가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하락이 나온다라면은 종가에 주식을 매수해보는 거는 나쁜 포지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매수를 하는 타이밍도 잘못됐지만 이 매수를 하실 때 현금으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절대 신용이라던가 혹은 미수를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대출 이자가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주담대 같은 경우에도 이자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6%가 아니라 이제는 7%까지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는 주담대는 뭡니까? 주식담보대출이 아닙니다. 주식 페인분들은 이 주담대가 주식담보대출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 기준에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이죠. 자 그래서 지금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얼어붙어 있습니다. 주담대가 저렇게 가격이 상승이 나오자 이제는 대출을 받아가면서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점점 B2가 줄어들면서 상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 어떻게 주식 시장은 B2가 더 늘어나고 있죠? 이게 은행권의 대출을 규제를 해버리니까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식 시장으로 옮겨와서 신용이라던가 미수를 너무 쉽게 씁니다. 특히 지수가 빠지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주식을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까? 안타깝게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어요. 자, 그 덕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저가를 오늘도 또 돌파를 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는 67층이 최저층이었는데 이제는 66층까지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아니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좋은 뉴스보다는 악재 뉴스가 나왔었죠. 파운드리 업체 1위 TSMC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자, TSMC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으며 파운드리 사업 부분에서만 삼성전자의 3배가 넘는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참고로 여러분 TSMC의 실적은 15일 오늘 발표가 됐어요.
자, 실적이 발표되자 TSMC의 주가는 상승이 나오긴커녕 오히려 이렇게 마이너스 2%대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실적을 발표하고 어닝 서프라이즈로 장 초반에 올랐다가 하락하는 게 트렌드입니다. 삼성전자도 실적을 발표하자마자 이렇게 주가가 하락이 나오더니 52주 신저가를 갖고,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실적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모건 스탠리의 컴퓨터 수요가 줄어들면서 반도체 시장이 어둡다라는 레포트가 나오면서 요렇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제도 마이너스 3.11% 하락이 나왔어요. 지금은 여러분 미국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들의 미국의 반도체 회사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죠? 삼성전자의 든든한 파트너였는데 이제는 라이벌 업체로 둔갑했습니다. 그리고 인텔이 무시무시한 점은 인텔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있죠. 자,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은 글로벌 반도체 회사를 모아놓고 회담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자국 기업인 인텔을 적극적으로 보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의 지원으로 인해서 인텔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고 있고, 고객 유치에도 너무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게 눈에 띄게 보입니다. 한 예로 그래픽카드 제작업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현재 파운드리 사업에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인텔을 집어넣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물론 엔비디아의 파운드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TSMC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자사 파트너로 진행이 되고, 삼성전자만 여기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의 위기가 뭡니까? GOS 사태 이후에 갤럭시 시리즈 스마트폰이 글로벌 대망신을 당하면서 차기작도 그렇게 큰 기대를 받지 못하고 있고, 파운드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인텔이 치고 올라오면서 파이 나누기가 심화되고 있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원가 절감 정책으로 인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삼성 기술력의 한계죠. 자, 여러분 최근에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의 퇴사자의 글이었는데, 이분은 실명을 깠고,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에서 4년 동안 엔지니어링으로 있으면서 정말 문제점을 많이 느꼈다. 그래서 문제점이 뭔가를 이야기하는 글이었어요. 이분의 글에서는 삼성전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불가능한 목표를 잡아놓고 불가능한 납기 시한을 만들어 놓는 것, 그리고 일을 진행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간을 주거나 추가적인 인력 충원 없이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납기 시한을 맞추는 것, 이로 인해서 이번 갤럭시 22의 GOS 사태는 예견된 사태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참 대단한 엔지니어 분이시죠. 그래서 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렇게 10% 넘는 급등이 나왔고, 매수 주체는 단타의 제왕 JP모건입니다.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은 다음날 전부 다 먹튀를 하는 경향신문 같은 경향이 있는데, 와 진짜 다 먹튀하고 날랐죠. 와, JP모건은 어제 샀던 물량의 2배 이상을 오늘 아침부터서 매도를 했습니다. 아니 장 초반부터서 여러분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게 보이는데, 이게 1,000원짜리 주식이라서 그래 10만 주 20만 주는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9시 반부터서는 40만 주 이상을 매도했잖아요. 어제 매수한 수량을 그대로 다 던졌다. 이거 먹튀하는 게 너무나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이걸 왜 도대체 고점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많이 매수를 했을까요? 아무튼 여러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도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앞으로의 미래 혁신이 없고 회사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내린다고 삼성전자를 사봤자 삼성전자의 주가가 다시 상승할 만한 원동력이 뭔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가 내려서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 양념반 치킨반처럼 반반인데, 지수 자체가 약간 더 내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너무 커서죠.
자, 그리고 여러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블록딜 물량이 나오면은 블록딜 물량을 받고 고점에서 공매도를 쳐버리기 때문에 그 물량을 팔면서 꼭 먹고 알 먹고 전략을 쓰면서 주가가 차츰차츰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블록딜이 진행이 되었었죠. 언제? 3월 23. 그래서 그 뒤로 주가가 한 번도 오르지 못하고 이렇게 바닥을 기면서 계속 내려가는데 바닥 밑에 바닥이 여러분 더 있습니다. 블록딜 한 물량이 나온 다음에 어느 정도 지탱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공매도를 치기 위하고 공매도를 치고 여러분들에게 주식을 팔기 위한 속셈학원 같은 속셈이라서 이렇게 잠깐 지지를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 그 다음에 물량을 다 팔면은 고점에서 공매도 치고 그냥 다 던져버려요. 이건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였죠. 블록딜이 진행된 다음에 주가가 빠졌는데 그 뒤로 올라가기보다는 더 내려가는데 요 기간 동안은 삼성전자가 공매도도 별로 없었고 여기서 샀던 매물을 전부 소화를 못했는데 가스 활명수 먹고 소화를 다 하니까 이제는 미친 듯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던지고 있고, 공매도 수량을 보시면은 블록딜이 진행된 다음에는 공매도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가 별로 없어서 삼성전자의 매수에 참여를 했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의 블록딜 물량을 다 잡아먹자 이렇게 고점에서 대규모의 공매도가 발생되면서 지금은 고점에서 공매도 수량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3월 한 달 중에 가장 공매도가 많이 발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참여가 더 늘어나자 공매도 수량이 어제보다 더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블록딜이 나온 종목 같은 경우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횡보인데,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 3.35% 하락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52주 신저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현대바이오라던가 이런 국산 치료제 관련주가 쫙 상승이 나오면서 제약과 바이오도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는가 싶더니 오늘은 어떤가요? 어제 매수했던 수량을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다 먹튀하고 날랐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신풍제약이라던가 현대바이오의 수급이 쏠리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렇게 많이 상승이 나오지 않았고, 중요한 건 이렇게 상승이 났을 때 오히려 고점에서 공매도만 더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신풍제약 혹은 현대바이오, 셀트리온 이런 종목이 상승이 나왔을 때 타이밍이 정말 요상하죠. 왜냐하면 제약과 바이오주가 움직일 때 어떤 이벤트가 남아 있었습니까? 바로 정부에서 거리두기를 해제하느냐 마느냐, 거리두기 조정 발표가 남아 있는 상황이었죠. 자, 이번에 공개된 거리두기 조정은 드디어 여러분 4인 이상 집합금지, 5인 이상 집합금지, 집합금지가 모두 다 해제가 되고 이제는 영업시설이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약과 바이오 그리고 국산 치료제와 백신 관련주가 오늘 모두 다 이렇게 하락이 나왔죠.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국산 백신 개발주인데 지금은 여러분 미국 백신도 공급 과잉이라서 구매를 취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산 백신 같은 경우에는 개발한다고 해도 여러분 누가 맞을 거예요? 지금 백신 화이자, 모더나, 얀센 본인이 선택해서 맞잖아요. 근데 누가 국산 백신을 맞겠다고 지원을 할까요?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 36만 원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이 주가마저 저는 개인적으로 비싸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백신이 개발할 때는 오미크론도 나오지 않았고, 변종 백신 같은 경우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제약과 바이오 치료제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5일 동안 매집을 해놨는데, 아무리 봐도 거리두기가 해제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주가를 이렇게 4월 13일 날 확 띄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날 다 팔아치우고 튀었고, 중요한 거는 고점에서 잡았으면 지금 마이너스 20% 이상 손실 중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정말 재밌는 게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었으면은 화장품주라던가 여행, 레저, 스포츠 이런 주식이 올라가야 되는데, 화장품주는 여러분 오늘 오히려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스탄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렇게 장중에 11%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7.05%로 마감이 되었는데, 어제 상승했던 상승분을 오늘 모두 다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마이너스 0.9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도대체 왜 여러분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네, 그건 바로 당초에 예상했던 실외 마스크 해제 조치가 발행되지 않아서입니다. 자, 이틀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안철수 씨가 정부는 실외에서 마스크 해제 검토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웃기게도 저런 이야기를 안철수 씨가 꺼냈을 때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이 나온 게 화장품주예요. 이치환불 같은 경우에는 저런 이야기가 나와도 이틀 동안 주가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씨가 왜 저런 발언을 해도 화장품주가 상승이 나왔지 정말 이상했는데 여기엔 여러분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안철수 씨는 현재 대통령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내부에서 약간의 잡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는 어제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갑자기 파업에 들어갔는데 안철수 씨가 지금 파업에 들어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인이 추천한 안철수계의 인사들이 이번 2차 내각 명단에서 모두 다 배제가 돼서예요. 아니, 배제대학교 학생도 아니고 왜 배제가 되었을까요? 이건 마치 지난번 혁신전대 시즌2를 보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일단 이번 논란으로 인해서 안철수 씨 관련주인 알렉 같은 경우에는 3일 동안 이렇게 계속되는 하락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5%대 하락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안철수 씨가 이번에 또 지난번 혁신 전대 사건 때처럼 본인이 이번엔 팽당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들긴 하는데, 자, 여러분 화장품주가 빠지니까 호텔신라 같은 면세점주도 같이 빠졌어요. 자, 여러분 면세점의 매출 중에서 80%를 차지하는 게 바로 화장품 비중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주가 내리니까 호텔신라 역시 같이 하락이 나왔는데,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그래도 기대감 때문에 상승이 나왔다가 요렇게 마이너스 1.80%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호텔신라의 깐부인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 매출 이외에도 백화점 매출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하락은 나오지 않았는데, 여행주라던가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 자체가 내려서 대부분의 섹터가 하락을 했지만, 이렇게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금융주와 똑같죠. 2주 이상 이렇게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외국인 투자자는 매도를 합니다. 물론 기관이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를 하고 있지만 밑에다가 깔아두고 매수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기보다는 그냥 주가가 보합 내지 하락으로 마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행, 항공, 레저, 스포츠, 면세점 이런 주식은 내렸는데 YG 엔터테인먼트라던가 JYP 요런 엔터주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오늘 상승 나온 거는 어제 빠진 하락분을 그대로 회복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준 거지만, 여러분 5월달 되면 이제 막 마스크 벗기도 해제가 되고 중간에 이제 콘서트라던가 요런 연례 행사도 막 자주 열리면서 엔터주 관련 뉴스도 조금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온갖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CJ ENM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악재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방탈출 그리고 소시어티 게임 더 지니어스의 PD였던 정종현 PD가 CJ ENM을 퇴사한다는 뉴스예요. 이건 마치 MBC의 김태호 PD가 퇴사를 하고 다른 방송사로 이적하는 것과 똑같은 악재인데, 자, 과연 이 뉴스가 나온 다음에 CJ ENM의 주가가 얼마나 빠졌나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오히려 여러분 오늘같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한 날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아니, CJ ENM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레포트를 보셔도 좋은 이야기가 없거든요. 영업이익이 다소 주춤하고 있고 3분기가 돼서야 그나마 흑자를 기록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CJ ENM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보고 있는데 여기 13만 2천 원이라던가 13만 원만 뚫으면은 아주 귀신같이 밀리면서 쫄쫄이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14만 6천 원을 뚫러 가기보다는 그냥 지난번처럼 이렇게 이틀 올려놓고 빠지면서 횡보하면서 또 빠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거든요.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런 악재의 뉴스가 나오고 지난번 저점인 12만 원을 깨고도 밑으로 내려가면서 요런 데 밑에서 한번 잡아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갑자기 올라가 버리니까
당황스러워요. 오늘 같은 경우엔 여러분 미국 증시하고 유럽 증시가 휴정이기 때문에 종가 베팅을 때린다라면은 그냥 코스피라면은 농심이라던가 삼양식품 요런 애들도 오늘 여기 말고 요 정도까지 내려왔으면 진짜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데 그만큼 빠지지가 않더군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일주일 전에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면서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짜잔! 여러분 주성 엔지니어링이 일주일 넘게 계속되는 하락이 나오면서 여기 저점까지 왔어요. 지난주 영상 찍을 때까지만 해도 요렇게 하루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저는 요런데 저점을 다 깨고 21,500원이라던가 혹은 요런데 하단을 본다고 말을 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슬금슬금 매수가라던가 제가 원하는 목표가까지 다가오죠. 주식이 이래서 재밌는 거예요. 남들은 요런 데서 선을 터치하고 반등이 나오면 반등 자리다 매수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남들이 매수하려는 매수가보다 훨씬 더 밑에서 기다리고 있고 요런 데 공포선을 다 깨버리고 내려왔을 때 얘네들이 여기서 잡은 애들이 손절하고 나갈 때 그런 자리에서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와 기다리길 잘했잖아요. 그 다음날 요렇게 잠깐 반등 주는 척하고 쫙 빼고 그 다음에 쫄쫄이 빠지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절대 쉬운 놈이 아닙니다. 조정 주면 한 달 이상 주고 올릴 때는 한 일주일 정도 올려주는데 그 일주일 오를 때 그런 반등폭을 노려야 돼요. 그리고 삼양라면 같은 경우에도 10만원 깨지고 요런데 밑에까지 오길 기다렸는데 여기까지는 역시 무리인가. 금요일이라서 투심이 안 좋아가지고 요런 데까지 내려갈 줄 알았거든요. 안 가. 그래도 여기 한번 지지해주는 척하고 오늘 종가 베팅하면 될 것 같았는데 요 밑에까지는 안 오더라고요. 못 잡아. 농심이라던가 삼양라면을 보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주말에 또 싸우거나 무슨 미사일을 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식품, 비료 뭐 저런 관련주가 상승이 나오는데 이런 녀석들은 무슨 팜스토리라던가 비료주 뭐 요런 코스닥 계좌합주도 아니고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주식이지만 그나마 안전하게 1% 2%라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녀석들을 이렇게 베팅을 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런 녀석들은 급락이 나와봤자 2%에서 3%밖에 안 빠지기 때문에 손절도 그냥 타이트하게 할 수가 있지만 샘표, 식용유 이런 애들은 만약에 막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면은 시작부터서 마이너스 5%, 막 10%까지 바로 팍 빠져가지고 순식간에 손실이 커질 수 있고 주말이라서 편안한 주말을 보내기 위해서는 요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베팅을 하면은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죠. 요즘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막 전쟁 뉴스가 나오면 러시아 함몰이 막 침몰이 됐다 뭐 요런 뉴스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푸틴이 핵을 쏘거나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를 파괴할까봐 이거를 매일 매매를 못 하겠고 그리고 한번 매매를 해도 그렇게 큰 비중으로 못 때리겠어요. 지금은 여러분 장이 서서히 빠지고 있거든요. 비트코인도 반등을 주는 것처럼 보여주고 6천만 원을 찍으려고 하다가 이제 다시 5천만 원이 붕괴되면서 5천만 원 근처에서 이렇게 찌질찌질거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도 이제 서서히 내려가면서 지난번 막 저점인 코스피 2590 이런 거 깨지는 시나리오도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서 V자 반등 노리고 막 일반 투자자처럼 들어갔다가는 진짜 여러분 피눈물 흘릴 수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막 몇 조씩 밑에서 막 베팅한 게 아니라 코스피 2700만 돌파하려고 하면 계속 들어오는데 지금 돌파 안 하고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는 한국의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다음 주 금요일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도 변동성이 상당히 심할 테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상하이 종합지수가 내리니까 한국 증시도 똑같이 따라가죠. 이게 중국 증시하고 그동안 디커플링이 된 게 전부 옵션 때문인데 다음 주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장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국의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영업시간 제한과 5인 이상 집합금지 같은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관련주들은 오늘 대부분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엔터주만큼은 상승이 나왔죠. 5월은 어린이날이 있기 때문에 엔터주의 추이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두 번째, 미국의 옵션 만기일에 주의를 하도록 하세요. 미국의 옵션 만기일에 하방으로 밀어버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밀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 미국 증시는 반등이 너무 빨리 나왔고 반등폭이 너무 세게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락률이 고점 대비해서 고작 10% 정도밖에 빠지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미국의 옵션 만기일을 꼭 주의하도록 하세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박지연님 후원 5,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